요즘 기름값 때문에 진짜 미치겠다는 말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리터당 1,700원, 1,800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주유기 앞에서 한숨부터 나오죠. 가득 채울까 말까 손이 멈춥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땅 한 뼘에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입니다. 국내 원유 생산량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비행기 기름, 그러니까 항공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세계 항공유 시장의 29%를 우리가 공급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미국에서 뜨는 비행기, 유럽에서 이륙하는 비행기, 그 연료 탱크 안에 한국에서 만든 기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진짜 이상하죠? 기름도 안 나는 나라가 기름으로 먹고 산다는 것. 그런데 실체를 들여다보면 더 놀랍습니다. 우리나라는 하필이면 중동에 무겁고 황 많고 찌꺼기 많은 기름에 집착해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굳이 그 기름이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바로 그 선택이 지금의 한국 정유산업을 만든 핵심이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죠. 우리나라는 왜 하필 중동 기름을 사는 걸까요? 전 세계에 산유국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노르웨이도 있습니다. 아프리카만 봐도 나이지리아, 앙골라 같은 나라들이 있죠. 그런데 한국 정유사들은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서 가져옵니다. 70%입니다. 이건 그냥 습관도 아니고 관성도 아닙니다. 대충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까놓고 말해서 이건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경제적 선택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대략 20일에서 25일 정도면 들어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출발한 유조선이 인도양을 건너고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한국 항구에 도착하는데 딱 그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미국 텍사스에서 원유를 실어오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데만 최소 45일입니다.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야 하면 대기 시간까지 포함해서 60일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2배 이상 걸리는 겁니다. 국해산 원유는 더 복잡합니다. 유럽에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오든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오든 한 달 반에서 2달까지도 봐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느리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기름을 싣고 60일 동안 바다 위에 떠 있다는 건 그 60일 동안 국제유가가 계속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유사는 이미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계약할 때 정한 가격으로 사야 하죠. 그러니까 운반하는 동안 유가가 폭락하면 비싸게 산 원유를 싸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리스크를 정유사가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예요. 반면 중동산 원유는 25일 안팎이면 들어옵니다. 가격 변동 리스크에 노출되는 시간 자체가 짧아지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감각합니다. 조금 덜 화려해도 예측 가능한 비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현실적으로는 이게 밥줄이 걸린 문제인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송비입니다. 배럴당 1달러 차이. 이게 말로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배럴이 어느 정도 양인지 생각해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배럴 하나는 대략 159리터입니다. 드럼통 하나보다 조금 작은 수준이죠. 그 한 배럴당 1달러가 차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하루에 처리하는 원유가 얼마인 줄 아세요? 네 회사를 합치면 하루 처리량이 330만 배럴이 넘습니다. 여기에 배럴당 1달러를 곱하면 하루에 33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45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것도 하루 기준입니다. 이걸 1년으로 늘리면 차이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러니 정유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멀리서 비싸게 가져올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싸고 빠르고 안정적이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핵심은 세 번째 이유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류나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정유산업 전체의 체질 그리고 구조 자체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정말 흥미로운 대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중동 기름이 저질이라고 했죠. 황이 많고 무겁고 찌꺼기가 많이 나오는 기름 말입니다. 다른 나라 정유사들은 이런 원유를 반기지 않습니다. 처리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이런 기름을 일부러 사옵니다. 왜냐고요? 여기서 한국 정유업계에 진짜 무기가 등장합니다. 원유라는 건 그냥 하나의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탄화수소 분자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입니다. 가벼운 것도 있고 무거운 것도 있습니다. 가벼운 분자는 끓는 점이 낮아서 쉽게 기화되고 무거운 분자는 끈적하고 쉽게 증발하지 않습니다. 이걸 정제하면 위쪽에서는 석유가스가 나오고 그 다음으로 나프타, 휘발유, 등유, 경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가장 무겁고 진득한 잔사유가 남습니다. 선박 연료로 쓰이는 벙커CU 같은 것들이 바로 그쪽입니다. 문제는 이 잔사유가 얼마나 나오느냐입니다. 품질 좋은 경질 원유를 정제하면 잔사유가 대략 2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중동산 중지류나 저지류를 정제하면 잔사유 비중이 40% 가까이 올라갑니다. 기름 절반 가까이가 싸구려 찌꺼기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잔사유는 가격이 정말 쌉니다. 경유와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질 원유를 싸게 사와도 거기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제품이 적게 나오고 싸구려만 많이 남는다면 수익이 안 납니다. 이쯤 되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비싸더라도 좋은 원유를 들여와서 깨끗하게 정제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한국 정유업계는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비싼 좋은 기름을 쓰는 대신 싸구려 찌꺼기를 최고급 기름으로 바꾸는 설비를 만든 겁니다. 여기서 진짜 판이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큰 기름 분자를 열과 촉매로 잘게 쪼개서 작은 분자로 다시 바꾸는 겁니다. 레고 블록 큰 덩어리를 해체해서 작은 블록 여러 개로 재조립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무거운 기름을 가벼운 기름으로 바꾸는 거죠. 이걸 유동상 촉매 분해 시설, 그러니까 FCC라고 부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단사유를 촉매와 함께 500도가 넘는 고온에서 가열하면 큰 분자가 쪼개지며 경유와 휘발유 같은 경지류로 변환됩니다. 말 그대로 찌꺼기가 황금으로 바뀌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설비를 두고 지상유전이라고 부릅니다. 땅을 파지 않고 공장에서 기름을 캐낸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건 FCC 하나만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수소화 처리 시설, 잔사유 탈원 시설, 감압 증류 시설 같은 복잡한 공정들이 줄줄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전체 시스템을 고도화 설비라고 부르는데 한국 정유사들은 여기에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섭게 키웠습니다. 이 설비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나라 정유 내 회사가 전 세계 단일 공장 규모 기준으로 5위 안에 3곳이나 들어갑니다. SK이노베이션은 하루 처리 능력이 121만 5천 배럴입니다. 세계 2위 규모의 단일 공장입니다. GS칼텍스는 80만 배럴, S-오일은 66만 9천 배럴, HD 현대오일뱅크는 52만 배럴입니다. 이 네 회사를 다 합치면 하루 330만 배럴이 넘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하루 석유 소비량은 약 240만 배럴입니다. 처리 능력이 소비량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남는 건 어떻게 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수출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이 세계적인 항공유 수출국이 된 이유가 나옵니다. 한국은 원유가 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원유를 사와서, 그것도 싸고 무겁고 까다로운 원유를 사와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설비로 휘발유와 경유, 항공유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바꿔서 다시 파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건 그냥 정제산업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에너지 가공 무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또 역설이 생깁니다. 이제는 좋은 기름을 써도 될 것 같잖아요. 미국산 셰일 오일처럼 가볍고 깨끗한 원유를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한국 정유 설비는 이미 저질 중지류 처리에 맞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미국산 경지류를 많이 넣으면 설비가 효율적으로 돌지 못합니다. 오히려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맞춤 정장을 해놨는데 갑자기 몸에 안 맞는 기성복을 억지로 입는 겁니다. 비유를 좀 더 해보면 이렇습니다. 경지류는 라면 같은 겁니다. 만들기 쉽고 금방 먹을 수는 있는데 마진이 크지 않습니다. 반면 중지류는 뼈다귀 같은 겁니다. 손질도 번거롭고 오래 고아야 하지만 제대로 다루면 진국이 나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뼈 고는 설비를 만들어 놓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라면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에 안 맞는 거죠.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한국 정유산업은 중동 원유에 단순히 익숙한 수준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묶여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기술적 락인이라고 부릅니다. 좋게 말하면 전문화이고 솔직히 말하면 탈출이 어려운 구조적 의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중동산 원유를 한국이 고집하는 세 번째 이유이자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단순히 싸고 가까워서가 아닙니다. 한국 산업 자체가 이미 그 기름에 맞춰 설계되어 버린 겁니다.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중동 원유는 이제 선택지가 아니라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구조가 단순히 정유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기름회사 몇 군데가 돈 잘 버는 구조, 그 정도로 보면 완전히 놓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사람들 일상, 제조업, 수출, 물가, 밥상까지 전부 다 이 구조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원유를 정제하면 연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프타라는 게 나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프타가 뭐냐? 쉽게 말하면 플라스틱, 합성 섬유, 합성 고무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케이스, 지금 입고 있는 옷의 섬유, 자동차 안쪽 내장재, 냉장고 부품, 에어컨 냉매, 생활 속에서 만지는 수많은 물건들이 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정말 과장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나프타 위에 올라가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나프타의 80% 이상이 중동산 원유에서 나옵니다. 이쯤 되면 감이 오시죠? 한국은 단순히 기름을 태워서 자동차 굴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우리나라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47%나 되는데 그 중에서도 화학제품 공장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56%를 넘습니다. 이 말은 뭐냐? 연료로 쓰는 것보다 화학 원료로 쓰는 비중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정말 의외죠. 사람들은 보통 석유라고 하면 휘발유, 경유, 난방유만 떠올리는데 실제로는 공장에서 플라스틱 만들고 소재 만들고 부품 만드는데 더 깊게 박혀 있는 겁니다. 울산, 여수, 대산 같은 산업단지 떠올려 보시면 더 선명해집니다. 정유공장 바로 옆에 석유화학공장이 붙어 있습니다. 그냥 가까이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배관 하나로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유공장에서 나온 나프타가 트럭에 실려서 도로를 달리는 게 아니라 파이프를 타고 곧장 석유화학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나프타가 다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100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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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운송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손실도 줄어듭니다. 이 클러스터 구조가 한국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말하면 공장 옆에 공장이 붙어 있으니까 가능한 기적 같은 효율인 거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반도체도 이 구조 위에 서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공장에서 실리콘 웨이퍼를 닦을 때 쓰는 고순도 세척제 들어보셨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소프로필 알코올입니다. 이것도 석유화학 공정에서 나옵니다. 반도체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각종 용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어 고무도 석유화학이고 조선소에서 배에 넣는 연료도 정유 공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1위 반도체, 수출 2위 자동차, 그리고 조선까지 이 모든 산업이 결국 중동 원유 공급망 위에 얹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대목이 나옵니다. 중동산 기름 공급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주유소 가격표 숫자가 오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한국 제조업 전체가 휘청입니다. 정유소가 멈추고 나프타 공급이 끊기고 석유화학 공장이 서고 플라스틱 못 만들고 타이어 못 만들고 반도체 세척제도 못 만들고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겁니다. 진짜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말이 좀 세 보여도 과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정유사들이 만드는 기유라는 게 있습니다. 엔진오일의 기본 원료입니다. 중동 원유의 무거운 성분을 잘 가공하면 이 기유가 나오는데 한국 정유사들이 전 세계 기유 시장에서 엄청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BMW, 벤츠, 포르쉐 같은 독일 고성능차에 들어가는 프리미엄 엔진오일도 한국에서 만든 기유 기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사람들이 저질이라고 무시하는 중동산 무거운 원유가 한국에서 가공을 거쳐 독일 명차 엔진을 지키는 최고급 윤활유가 되는 겁니다. 정말 웃기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죠. 남들이 꺼리는 찌꺼기에서 한국은 돈이 되는 고급 제품을 뽑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질문 하나에 답할 시간이 왔습니다. 한국은 왜 세계 최강급 항공유 수출국이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사실 오늘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시작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1973년 오일 쇼크입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을 갑자기 끊어버리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던 사건이죠. 국제유가는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정말 크게 얻어맞았습니다. 에너지가 끊기면 나라 전체가 멈출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배운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 충격이 한국 정유산업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기름 없으면 죽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잘 만들어야 한다. 그 전략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정유 설비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전혀 다른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하고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바꿔 다시 수출하는 에너지 가공 무역의 강국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한국 정유산업의 본질입니다. 이 수출 구조를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항공유는 전체 석유 제품 수출의 18%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중 34%는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서 이륙하는 비행기가 한국이 만든 연료를 먹고 날아간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항공유는 이제 반도체, 자동차와 함께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체 수출액 대비 8.2%를 차지하고 정유업계 매출 가운데 57%가 수출에서 나옵니다. 내수보다 수출이 더 많은 산업이라는 말입니다. 경유는 40%, 휘발유는 21%, 항공유는 19%, 이렇게 고부가 가치 경질유 위주로 팔고 있습니다. 싸게 들여온 중지류를 비싸게 팔 수 있는 경지류로 바꾸는 이 마진 구조, 바로 이것이 한국 정유산업의 밥줄입니다. 여기서 호주 이야기를 잠깐 해보죠. 호주는 꽤 오래전부터 자국 정유소들이 너무 낡았다는 이유로 하나둘 폐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짓는 것보다 그냥 수입하는 편이 싸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에서 삽니다. 호주에서 쓰는 기름의 20%가 한국산입니다. 그런데 이건 호주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유 설비가 낡아서 문을 닫고 직접 정제하는 대신 수입으로 전환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새 정유소 짓기가 더 어렵습니다. 환경 규제도 있고 주민 반대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큽니다. 그러니 그냥 한국에서 사오는 게 더 편한 겁니다. 이런 나라가 늘어날수록 한국 정유사들은 더 강해집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완벽한 구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잘나가는 구조 한가운데 치명적인 구멍이 하나 뚫려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무서운 구멍입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라크가 있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에 이란이 있죠. 그 사이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으로 빠져나가는 좁은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가장 좁은 곳 폭이 34km밖에 안 됩니다. 부산에서 거제도까지 거리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좁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의 95%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95%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에서 30%가 이 길을 오갑니다.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상당 부분이 이 좁은 해협 하나를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고요? 한국의 에너지 안보가 사실상 34km짜리 목줄 하나에 달려있는 겁니다. 저곳이 막히면 끝입니다. 이란과 미국이 충돌할 때마다, 이스라엘과 주변국 갈등이 폭발할 때마다 시장이 왜 그렇게 벌벌 떠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실제로 이란은 여러 차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했습니다. 2019년에는 유조선을 실제로 납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국제 유가가 출렁였죠. 괜히 출렁인 게 아닙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진짜 목숨줄이 흔들린 거예요. 만약 이 해협이 실제로 봉쇄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루 1,000만 배럴이 넘는 공급이 막히게 됩니다. 한국 정유사들은 당장 원유를 구할 길이 막히고 정유소는 계속 원유가 들어와야 돌아가는데 배가 못 들어오면 공장이 멈춥니다. 공장이 멈추면 나프타가 안 나오고 석유화학 공장이 서고 플라스틱 못 만들고 타이어 못 만들고 반도체용 세척제도 못 만들고 정말 말 그대로 제조업이 줄줄이 흔들립니다. 오늘 아침 마트에서 물건값 오른 거 체감하셨다면 그 시작점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구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중동에서 총성 울리면 한국 편의점 물가가 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운송비가 오르고 원료값이 오르고 플라스틱 가격이 오르고 결국 소비자 가격까지 밀려 올라오는 겁니다.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라 내 지갑 문제인 셈입니다. 물론 정부도 이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비축유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보통 70일에서 100일치 정도를 비축합니다. 그런데 정말 냉정하게 보면 그것도 영원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다 떨어지면 버텨봐야 석 달 정도입니다. 결국 구조적 의존이 해결되지 않으면 비축유는 시간만 벌어주는 장치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정부도 업계도 끊임없이 원유 수입처를 다양화하자고 외쳤습니다. 미주에서도 사고, 아프리카에서도 사고, 유럽에서도 사고, 카자흐스탄에서도 사고, 다변화 맨날 외쳤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2021년에는 중동 비중이 59.5%까지 내려갔습니다. 러시아산도 좀 들여오고 미국 셰일오일도 사오고 카자흐스탄산도 들여오면서 이제 좀 바뀌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2023년부터 다시 70%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참 답답할 정도로 현실적입니다. 가장 큰 건 역시 돈입니다. 미국산 원유를 사오면 배럴당 1달러 이상 더 드는 수송비. 이게 생각보다 엄청 무겁습니다. 국제 정제 경쟁에서는 배럴당 1달러 차이가 치명적입니다. 정제 마진이 배럴당 3달러, 4달러 수준일 때가 많거든요. 수송비 차이만으로 마진의 4분의 1을 날려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업이 쉽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시장 판도가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유럽이 러시아산 에너지를 예전처럼 못 사게 되니까 중동으로 몰립니다. 그러면 아시아로 오는 중동 물량이 줄어야 할 것 같지만 반대로 중국과 인도가 할인된 러시아산 원유를 대거 사들이면서 전체 흐름이 다시 복잡하게 바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시아에서 중동 원유 의존도는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국제 정치가 바뀌면 에너지 지도도 같이 뒤집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S-오일 아시죠? 한국 정유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회사의 대주주는 사우디 아람코입니다.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가 지분 63%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주주가 원료 공급자이기도 한 구조입니다. 그러니 경영 판단 이전에 이미 사우디산 원유를 쓸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 깔려 있는 겁니다. 결국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 구축한 구조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변화를 가로막는 족쇄가 된 셈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50년짜리 성공의 대가가 이제는 발목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버린 구조를 한국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과거와 현재를 설명하는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앞으로 한국 산업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는 희망도 있지만 동시에 엄청난 불안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정유업계가 내놓은 첫 번째 답은 꽤 강렬합니다. 2026년 울산 어딘가에서 세계가 아직 제대로 본 적 없는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S-오일의 샤인 프로젝트입니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공장 하나 더 짓는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 판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왜 이런 프로젝트가 나오느냐?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탈탄소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휘발유와 경유 수요는 장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주유소 갈 일도 줄고 기름을 태워서 먹고 사는 기존 정유 모델은 언젠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정유사들도 그걸 압니다. 지금 하던 일만 계속하면 언젠가는 시장이 줄어든다는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연료를 만드는 회사에서 소재를 만드는 회사로 바꾸자. 태워서 사라지는 기름보다 남아서 산업을 떠받치는 화학 원료를 더 많이 만들자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COTC입니다. 크루드 오일 투 케미컬스. 원유를 직접 화학 제품으로 연결하는 공정입니다. 전통적인 정유 공장에서는 원유일 배럴을 넣으면 화학 제품으로 가는 비중이 대략 10% 수준입니다. 나머지 90%는 대부분 연료로 갑니다. 그런데 COTC는 이 비중을 50%에서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개념입니다. 5배, 많게는 7배입니다. 이건 단순한 효율 향상이 아닙니다. 정유의 존재 이유 자체를 바꾸는 수준입니다. 기름을 태우는 나라에서 기름을 소재로 바꾸는 나라로 넘어가겠다는 뜻이죠. 샤인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은 TC2C입니다. 열분해를 활용한 원유 직접 화학 전환 기술입니다. 기존 정유 공정에서는 원유를 먼저 증류해서 여러 성분으로 나눈 다음 각각을 따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TC2C는 이 증류 단계를 사실상 크게 줄이거나 건너뛰는 방식으로 원유를 바로 고온 고압 조건에서 화학 원료 쪽으로 밀어넣습니다. 중간 단계가 줄어드니 에너지도 덜 쓰고 공정도 단순해지고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세계 최초 상용화급 시도라는 점입니다. 아무나 먼저 못하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투자 규모도 압도적입니다. 구조 2,580억 원입니다. 한국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규모 단일 프로젝트로 불립니다. 2026년 완공 예정이고 가동이 시작되면 울산 지역 에틸렌 생산 능력이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에틸렌 연간 180만 톤, 프로필렌도 대규모로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틸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정말 쉽게 말하면 플라스틱 비닐봉지, 의약품 포장재, 자동차 범퍼, 식품 용기 같은 수백 가지 제품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손으로 만지는 플라스틱 제품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에틸렌에서 시작한다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국내에서 더 많이 더 안정적으로 생산되면 제조업 전체의 원가 경쟁력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노림수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견제입니다. 지금 중국은 석유화학 설비를 엄청난 속도로 늘리고 있습니다. 가금률을 끌어올리고 있고 예전처럼 한국에서 석유화학 제품을 사오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만들고 심지어 수출까지 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한국산 석유화학 제품이 중국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보면 한국 석유화학이 중국에 치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답은 하나입니다. 더 싸게, 더 효율적으로, 더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원가를 낮춰야 하고 원가를 낮추려면 원유에서 바로 화학 제품으로 가는 구조가 유리한 겁니다. 샤인 프로젝트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단순한 신공장이 아니라 한국 제조업의 생존 전략인 셈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서도 또 거대한 벽이 등장합니다. 바로 탈탄소 시대의 딜레마입니다. 이게 정유업계에는 정말 머리 아픈 문제입니다. 전기차가 늘어나면 기름 수요는 줄어듭니다. 국제에너지기구도 글로벌 석유 수요가 장기적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는 정유 설비 투자를 줄여야 할 것 같죠. 그런데 동시에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기존 설비를 전기화하거나 수소 기반으로 바꾸는 투자도 해야 합니다. 안 바꾸면 탄소 규제에 걸리고 바꾸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전체 정유 공정을 바꾸는데 약 112조 원이 들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옵니다. 112조 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나라 연간 국방 예산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쯤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머리가 하얘질 수밖에 없습니다. 탄소 시대가 온다고 해서 탄소 많이 내뿜는 정유 설비에 112조 원을 넣는 게 맞느냐? 그런데 또 안 바꾸면 뒤처집니다. 투자했는데 시장이 줄어들면 설비가 애물단지가 될 수 있고 투자를 안 했는데 규제가 확 올라오면 경쟁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너무 일찍 움직이면 지금 돈 버는 타이밍을 놓치고 너무 늦게 움직이면 아예 기차를 놓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거의 도박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탄소 배출권 문제도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국내 정유업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3,900만 톤 수준이라는 추산이 나옵니다. 이 배출이 줄지 않으면 기업들은 배출권을 사야 하고 그건 그대로 비용이 됩니다. 결국 영업이익을 깎아먹습니다. 탄소 규제가 강해질수록 이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버틴다 해도 시간이 갈수록 더 무거운 짐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장면이 하나 더 나옵니다.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전기차로 가자고 하죠. 맞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려면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이 필요합니다. 풍력 발전기를 만들려면 히토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공급망 상당 부분을 중국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히토류 생산의 60%, 코발트 정제의 70%를 장악하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동 기름 의존에서 벗어나려다가 중국 광물 의존으로 넘어가는 그림이 생기는 겁니다. 의존의 대상만 바뀌는 거지 의존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닌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어떤 면에서는 중국 쪽 공급망이 중동보다 더 정치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동은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도 비축유로 잠깐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히토류나 배터리 핵심 소재 수출을 조이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나 첨단 제조업 라인이 바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진짜 한숨이 나옵니다. 에너지 안보라는 게 단순히 석유 몇 배럴 확보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특정 자원 하나에 목줄 잡히는 구조에서 벗어나려면 에너지를 덜 쓰는 기술을 만들고 핵심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국내 기술을 키우고 공급망을 여러 갈래로 분산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에너지 안보는 외부 의존의 대상을 갈아타는 게 아니라
외부 의존 자체를 줄이는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전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아무도 선호하지 않던 무겁고 질 낮은 원유를 사와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설비로 가장 비싼 기름으로 바꾸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그 전략 덕분에 세계 최강급 항공유 수출국이 되었고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과 석유화학까지 떠받치는 산업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공의 방식이 이제는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중동에 너무 묶여 있어서 거기서 문제 터지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설비는 특정 원유에 맞춰져 있어서 다른 원유로 쉽게 갈아타지도 못합니다. 거기에 탈탄소 시대가 오면 기름 산업 자체가 줄어드니 체질을 바꿔야 하는데 그 비용은 또 천문학적입니다. 이게 바로 성공이 만들어낸 함정입니다.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바꾸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한 업무를 너무 잘해서 오히려 다른 부서로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일이 자기 전문성이자 동시에 족쇄가 되는 겁니다. 기업도 그렇고 나라 산업도 똑같습니다. 한국 정유산업이 딱 그 지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해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축유 관리를 더 촘촘하게 하고 국내 정유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원유 타입을 조금 더 넓히는 설비 개선이 필요합니다. 중동 의존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금의 70% 구조에서 나머지 30%를 더 전략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산유국, 카자흐스탄, 캐나다 오일샌드 같은 곳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기적으로는 샤인 프로젝트 같은 COTC 전환이 핵심입니다. 연료 만드는 정유사에서 소재 만드는 화학사로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시대가 와도 덜 흔들립니다. 전기차가 늘어나도 플라스틱 소재, 배터리 케이스, 반도체 공정 소재 수요는 오히려 계속 갈 수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진짜 에너지 자립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핵심 소재 공급망까지 같이 확보해야 합니다. 핵심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국내 기술로 대체 가능한 분야를 키워야 합니다. 의존의 대상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의존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울산 어딘가에서는 9조짜리 공장이 올라가고 있고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공정이 실험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원래 자원이 많아서 버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는 기술로 버텨온 나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1960년대의 한국이 반세기 만에 세계 최고 수준 정유 강국으로 올라선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던 나쁜 기름을 가져다가 세계 최고 항공유로 바꿔낸 나라. 하지만 실제로는 그 나라가 이제 또 한 번의 전환 앞에 서 있습니다. 다음 10년이 진짜 분기점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한국의 에너지 전환 기술의 표준을 만드는 나라가 될지 아니면 성공에 묶여 구조적 위기 속으로 끌려 들어갈지가 갈릴 겁니다. 정말 따지고 보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유산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원 없는 나라가 기술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그 성공이 왜 다시 시험대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던 기름에서 세계 1등 항공유를 만들어낸 나라가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한국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